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언어와 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언매에 대한 총평을 먼저 할게요. 언매, 여러분들도 솔직히 느끼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 기존의 기출에 비해서 왜 이렇게 냈지 싶을 정도로 좀 쉽게 출제가 됐죠. 문법 5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 뒤에 매체 6문제 역시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지.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수능에는 분명히 언매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언어와 매체는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한 문제가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야. 이번처럼 노멀하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면 나는 이제 언어 매체는 됐어. 이렇게 마음 놓을 때가 아니란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35번, 36번. 독서형 문법 문제죠. 일단 지문을 안 읽고 풀면 안 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아는 내용이면 좀 빠르게 읽는 거고, 빠르게 가다가 이 내용은 좀 특이하네 하면 스피드 다운 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 문제 분석하고 35번 윗글을 바탕으로 이해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문학이었으면 일치 문제 같은 건데 이제 문법 지문이니까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근데 지문을 바탕으로 그 사례와 사례 매칭을 통해서 풀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시오. 이것도 이제 적용 문제.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문을 읽을 때는 사례 중심으로 잘 보시면 됩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해한다. 요 독서형 문법 지문은 꼭 사례를 주잖아. 알겠지? 자, 국어에는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하나의 단어가 둘 이상의 품사로 사용되는 현상, 품사 통용.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이지. 이러한 경우 중 하나이다. 가령 예시가 나오잖아. 그는 세계적 선수이다의 세계적은 관형사이고, 관형사, 체언수식, 세계적 선수. 그렇죠?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의 세계적은 명사이므로, 선생님 왜요? 여기 조사가 붙잖아. 의로가. 그치? 세계적은 품사 통용을 보인다. 왜? 관형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였으니까. 또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와 그는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는 각각 명사와 부사이므로 그는 그저께 낮에 왔다. 여기서의 그저께는 명사이고 그는 그저께 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부사이므로 그저께도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다. 그저께, 어제, 한번 생각해봐. 어제 명사잖아. 오늘 명사잖아. 그저께 명사라 이거야. 알겠지? 선생님 근데 그저께 낮이잖아요. 그래, 관형어로 쓰인 거지 명사가. 이 정도는 알아듣죠? 이처럼 명사와 부사로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약간도 역시 명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다. 약간의, 이렇게 조사가 붙는 약간은 명사겠지. 근데 약간 부족해 할 때 약간은 부족해라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부사겠죠. 이런 얘기야.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그 품사에 따라 결합하는 단어가 달라질 수도 있다. 가령 명사 세계적은 의로와 이다, 세계적으로, 세계적이다, 이런 격주사에는 결합하지만 관형사 세계적은 격주사와 결합할 수 없다.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고 있죠? 명사 그저께는 다양한 격주사와 결합할 수 있다. 자, 품사 통용을 보이는 단어는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어. 문장 성분은 뭐뭐어로 끝나는 말,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 막 이런 거. 가령 명사 세계적은 격주사와 결합해서 문장의 부사어와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데 관형사 세계적은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 항상 관형어로만 쓰인다. 알겠죠?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부사어. 세계적이다. 서술어. 오케이? 선생님, 이다가 조사인가요? 죽여버린다. 서술격 조사. 그리고 명사 그저께는 격조사와 결합해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명사는 격조사랑 결합해서 이런저런 문장 성분이 다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학생이, 주어, 학생을, 목적어, 학생이다, 서술어 뭐 다양하게 쓰일 수 있죠. 그런데 국어에는 품사 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품사 통용이 아닌데 둘 이상의 쓰임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조심해야 돼.
품사 통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데 쓰임이 두 가지야. 먼저 하나의 명사가 얘는 그냥 품사 통용 없이 그냥 명사야. 품사 통용은 명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명사야. 자립명사, 의존명사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바람이 분다의 바람은 wind잖아. 관용어 없이도 문장에 쓰일 수 있는 자립명사이고, 그런 늦잠을 자는 바람에 이 앞에 꾸며줄 말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죠. 그는 늦잠을 바람에 이상하지. 자는이 꼭 있어야 돼.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죠. 이해됐죠? 다음으로 하나의 동사가 본동사, 보조동사 모두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냥 동사인데 얘가 본용어과 보조용어 알지? 두 가지로 다 쓰일 때가 있다. 나는 힘을 내었다의 내다는 보조동사 없이도 문장의 서술어로 쓰이는 본동사이고 그냥 서술어가 하나잖아. 나는 고난을 견뎌내었다. 나는 고난을 내었다가 아니죠. 고난을 견뎠다지. 그러니까 여 내었다는 보조동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를 통해 바람과 내다는 쓰임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말의 유무가 달라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선택지 하나씩 봅시다. 자, 내 생일은 그저께가 아니라 어제였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이거 보자. 품사 따지라는 건데, 내 생일은 그저께가 조사가 붙어있지. 얘는 명사죠. 근데 그저께 본 달, 그저께가 뒤에 있는 본을 꾸며주지. 본은 기본 단어가 보다. 용언을 꾸며주는 부사죠. 품사가 서로 같다? 아니, 다르다. 자, 선택지 2번.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과, 그럼 세계적은 조사가 붙었잖아. 그럼 이게 명사죠. 알겠죠? 그는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요거 쓴 애들 많겠다. 그저께 서둘러 여기를 떠났다. 그저께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며주는 얘는 뭐야? 부사죠. 그러니까 품사 같다라고 하면 안 되지. 알겠지? 자, 그 다음 선택지 3번. 첫눈이 그저께 왔다의 그저께와 그저께 왔다. 부사죠. 그는 세계적 명성을 얻었다. 세계적 명성. 관형사죠. 품사는 서로 다르죠. 맞아요. 근데 문장 성분은 서로 같다. 여기까지 맞는데 문장 성분이 얘는 그저께 왔다 부사어고 얘는 세계적 명성 관형어죠. 문장 성분은 다르죠. 알겠나요? 제끼고. 자, 4번. 여기는 그저께 낮만큼 더웠다의 그저께는 시간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그저께 이거는 이제 명사죠. 이건 사실 지문을 보고 사례를 매칭시켜도 풀어도 되는 거예요. 사례를 매칭시켜서 지문에 보면은 그저께 낮, 거기서의 그저께가 명사라며 그럼 명사잖아. 꽃이 그저께 피었다. 그저께 피었다. 이게 이제 부사죠. 품사도 서로 다르고 그러네. 문장 성분도 서로 다르다. 잘 봐. 문장 성분은 그저께 낮 꾸며주니까 관형어죠. 근데 그저께 피었다는 어차피 서술어 꾸며주니까 부사어죠. 문장 성분도 관형어와 부사어로 다르죠. 답은 4번이구나. 이렇게. 알겠죠? 자, 선택지 5번. 그는 세계적인 선수이다의 세계적인과 그는 세계적으로 매우 유명하다의 세계적으로는 모두 명사와 명사의 조사와 어미가 결합했느냐? 둘 다. 말을 잘 봐. 둘 다 명사의 조사 어미가 다 붙었느냐? 세계적 이는 세계적이라는 명사에 인 둘로 쪼개야죠. 이게 이다니까 서술격 조사가 붙었고 그 다음 인 관형사형 어미가 붙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미가 붙었어요. 조사도 붙고 어미도 붙고 맞아요. 이건 맞아. 근데 그는 세계적으로 세계적에서 잘라주면 의로의 어미가 어딨니? 이건 그냥 조사만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조사와 어미가 둘 다 붙지 않았지. 선택지 5번도 좀 헷갈렸을 수 있네요. 알겠죠? 답은 4번이다. 자, 다음 36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시오. 자, 이제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 1번. 마당은 기역에 해당하고, 자, 기역에 해당하려면 뭐냐면은 마당이라는 하나의 명사가 자립명사, 의존명사 둘 다 쓰여야 돼요. 나는
급하네. 이상하지. 급한 마당. 의존 명사죠. 마당 또 어디나 있네. 넓은 마당을, 강아지가 마당을, 이거 없어도 되는 거야. 얘 이제 자립명사죠. 그러면 기억에 해당하고 A에서는 자립이 아니라 의존이죠. 기억에 해당하는 건 맞아요. 하나의 단어가 자립명사, 의존명사 둘 다 쓰이니까. 근데 기억은 의존명사다. 이해됐죠? 자, 2번. 약간은 기억에 해당하고, 얘들아, 약간이 기억에 해당할 수가 없는 게, 자, 봐봐. 기억은 기억 앞에 뭐라고 써 있어? 품사통용을 보이지 않는 하나의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문단의 끝에 보면은 품사통용을 보이는 단어에는 약간도 있다. 이건 품사통용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기억에 해당하고 자체가 이미 틀렸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3번. 바퀴는 기억에 해당하고, 바퀴. 자전거 바퀴를,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립명사죠. 네, 마당을 7바퀴나 돌았다. 7바퀴. 이건 요 수식을 받는 얘는 의존 명사죠.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바퀴는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고 C에서는 의존 명사로 쓰였다. 맞지? 알겠죠? 여기서의 바퀴는 여기서 바퀴 잘 생각해봐. 자전거 바퀴하고 요 7바퀴는 약간 의미가 다르지. 의존 명사. 답은 3번. 자, 4번. 가지고는 니은에 해당하고, 가지고가 한번 보자. 가지고. 여기 있다. 모임을 가지다는 이제 분용어이고, 구름이 약간 가지고가 아니라 구름이 약간 꼈다지.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조용어이죠. 선택 4번. 가지고가 니은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D에서는 보조 동사로 사용됐네요. 제끼고. 그 다음 버렸다는 니은에 해당되고, 끊어봐. 버렸다. 휴지통에 버렸다. 얘는 분용어이죠. 근데 집으로 버렸다가 아니라 집으로 왔다고, 얘는 보조용어인 거지. 이에서는 본동사가 아니라 보조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답이 3번이네요. 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37번. 국어에는 유음화, 리을의 비음화, 국의 음화, 음절의 끝소리규칙, 니은첨가 이런 것들이 있다. 음운 변동 문제네. 대부분의 표준 발음에는 이러한 음운 변동이 적용돼 있다. 표준 발음. 그런데 음운 변동이 잘못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않아서 비표준 발음이 나타나기도 한다. 여기. 이를 고려하여 자료의 A, B, C, D, E가 잘 봐. 문제가 묻는 건 비표준 발음이 된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도대체. 이걸 묻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공통부분 지우기. 이미 써 있잖아. 음운 변동 문제를 풀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공통부분 지우기인데 보통 이렇게 발음을 주죠. 그럼 봐봐. 원래대로 가려면 이렇게 표준 발음으로 가려면 유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이렇게 돼버렸네?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 자, 순환론. 원래대로 가려면 리을이 비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기는 여기가 유음화가 일어나서 비표준이 됐네? 그 다음 코끝이 국의음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연음이 돼서 뭔가 잘못됐네? 자, 들려 클. 연음이 돼야 되는데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면서 대표음 기역으로 나면서 이게 비표준 발음이 됐네. 그 다음 봄, 여름. 니은 첨가가 일어나야 되는데 봄, 여름. 그냥 연음이 돼서 잘못됐네.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선택지 보면 금방이죠. 선택지 1번. A는 기역, 유음화가 적용돼야 되는데 니은이 적용됐어. 리을이 비음화된 거죠 지금. 맞죠? 제끼고. 2번 B는 니은이 적용돼야 되는데 B는 니은. 리을에 비음화가 일어나서 니은이 돼야 되는데 기역이 적용됐어. 유음화가 적용돼서 발음이 잘못된 거죠. 맞다. 제끼고. 3번 C는 디귿이 적용돼야 하는데 끊어봐. 디귿. 국의음화가 적용돼야 표준 발음인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야. 맞죠? 제끼고. 4번 D는 리을이 적용돼야 하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다면 들려, 끝소리 규칙, 키읔의 표준 발음은 기역이니까 끝소리 규칙이 적용됐더니 어떻게 됐어? 비표준이 된 거지. 그러니까 리을이 적용돼야 하는 데가 아니라 적용되면 안 되는데 적용되면서 비표준 발음이 된 거죠. 답 4번이죠. 2는 미음이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니은 첨가가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지. 이해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문제 38번 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중세국어의 격조사.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여러 번 얘기했었죠? 중세국어에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와 시, 샤, 알죠? 문장의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삽, 짭, 짭. 이런 거 알지?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높이는 대상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 여기 있네요. 자료의 밑줄 친 높임 표현은 여기죠. 자, 여기 지금 밑줄이 빠져 있어요. 여기에 밑줄이 쳐 있는 거지, 지금 시험지에. 그리고 여기에 밑줄이 쳐 있었는데 지금 밑줄이 좀 빠졌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선생님, 밑에 있는 밑줄은요, 이건 선생님이 쳐놓은 거고, 원래 문제에 밑줄 쳐 있는 거는 지금 요거랑 요거, 그리고 요거죠. 알겠어요? 엄실장 죽여버릴 거야. 자, 요거. 자, 밑줄 친 높임 표현의 선어말 어미가 높이는 게 뭐냐. 그럼 여기서 선어말 어미를 봐봐. 다음에 시고, 시. 니, 시며, 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죠. 그러면 주어를 높였겠지. 여기서 주어가 뭐냐? 묘광이, 묘광. 됐죠? 자, 그러면은 기역. 다음에 시고. 묘광이죠, 묘광. 됐지? 그 다음 니은, 니즈 시며, 여기도 묘광. 1, 2번 중에 하나네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석가를 도와서 내 부처께 말씀을 하잡, 삽잡잡 이렇게. 그럼 객체 높임이니까 부처께, 부처를 높인 거네. 답은 1번이네. 이렇게 푸는 게 빨리 푸는 방법이죠. 다시 말하면 문법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돼 있는 친구들은 시 선어말 어미 보라고 했으니까 삽잡잡잡 주체 높임 주어 찾자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 찾자 금방 푸는 거고, 이렇게 기억이 안 나면 못 푸느냐? 풀 수는 있습니다. 얘가 뭘 높였느냐? 현대어 풀이에서 찾아서 밑줄을 치고 이거에 주어를 찾으면 되는 거지. 스승이 되시고 누가 묘광이, 그러면 얘 높인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 해당하는 거에 밑줄 치고 이거의 주체가 누구냐? 이제 석가를 도와 등명의 도를 이으시면 누가? 묘광이. 이렇게 뭐 시, 주체, 삽잡잡, 객체 이게 떠오르지 않아도 문장을 보고 풀 수도 있어. 들이돼. 내가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드렸어. 누구한테? 부처께. 말씀을 높인 건 아니죠. 부처께. 부처를 높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현대풀이와의 비교를 통해서 문장의 맥락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될 수 있으면 공부가 돼 있으면 금방 딱 보면은 시, 주체, 삽잡잡, 객체 이렇게 푸는 게 빠르죠. 속도가. 알겠죠?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문법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금방 빠르게 풀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끼워 맞춰서 풀려고 해도 풀 수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알겠죠? 자, 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보기의 조건이 모두 실현된 것을 골라라. 자, 문장 문제네. 안긴 절 한 번. 안긴 문장 알죠? 그러면 안긴 절은 서술어 찾기. 전체 문장의 서술어 말고 문장 내부의 서술어. 그게 한 번만 있어야 돼. 그리고 안긴 절에는 짧은 부정 표현. 뭔지 알죠? 안, 뭐 했다. 못, 뭐 했다. 뭐뭐 하지 않았다. 뭐뭐 하지 못했다는 긴 부정 표현이고. 알죠? 자, 다음 아는 문장은 아는 문장이 뭐야? 전체 문장.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설 것.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가 무슨 뜻이지? 과거 시제. 사건 시가 바라시보다 앞선다. 과거 시제다. 뭐가? 아는 문장, 전체 문장의 서술어가. 그럼 봐라. 먹었었다, 과거. 통보했다, 과거. 결심했다, 과거. 예상한다, 현재. 얘는 안 돼, 일단. 읽었다, 됐고. 요렇게. 그 다음에 안긴 절이 한 번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전체 문장의 서술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 서술어가 될 수 있는 애가 하나만 있어야 돼. 차갑지 않다, 차갑다. 그 다음에 안 끝났다, 끝났다. 근데 여기 또 있잖아. 바쁘니 뭔데? 바쁘다. 그러면 이거는 서술어만 찾아봐도 이게 서술어 쓸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죠. 이 얘기는 뭐야?
안긴 절이 2개란 얘기입니다. 제끼고 이렇게 필살기를 다 알려줬었어요. 자, 포기를 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5번 못 읽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봐봐. 차갑지 않은, 뭐뭐 하지 않은 긴 부정문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자, 3번 뭐뭐 하지 않겠다. 긴 부정문이지. 안 되는 거야. 못 읽었다. 짧은 부정문이네. 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풀 수 있는데 이거를 3점으로 줬어요. 왜냐면 애들 입장에서 이게 되게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딱 그게 문법 개념학습을 통해서 정리가 돼 있으면 금방 풀죠, 사실은. 알겠죠? 그래서 이번에 문법 5문제가 비교적 쉽게 출제가 됐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40번에서 42번 이제 매체인데, 매체 파트는 어차피 이런 애들이 있었어. 매체 파트를 내용을 안 읽고 풀어도 되죠?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냥 매체 특성만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겠다 이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죽여버릴 거야. 그건 안 돼. 읽긴 읽어야 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건 아니고 매체의 특성과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읽어낸다. 세부적인 내용은 키워드 중심으로 핵심만 기억하면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나 보여줄게요. 일단 여길 먼저 읽어. 가는 학생의 학생들의 누리소통망 대화. 누리소통망이 뭔지 알지? SNS 대화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카톡방. 알겠지? 나는 학생회에서 발송한 뉴스레터 화면이래요. 뉴스레터래. 자, 한번 보자. 이때 그냥 읽으면 안 됩니다. 문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40번. 가에 드러난 의사소통 방식. 이게 마치 화법과 작문의 화법 같은 문제인데 기억에서 미음이니까 읽으면서 풀어야겠지. 하나씩 적용해서. 알겠죠? 자, 41번. 나에 대한 설명. 그럼 뉴스레터 보고 푸는 거야. 나를 한 번에 읽고 푸는 게 아니죠. 잘라가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42번. 나에 대한 설명. 역시 나에 대한 문제야. 알겠죠? 문제가 잘못됐네요. 자, 다시 한번. 41번이 나에 대한 설명 이거고 42번은 발문이 나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뭐라 써 있어? 가의 대화 내용을 반영하여 나를 제작했다고 할 때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나와 관련된 문제니까 나의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야겠네요.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것부터 읽을 때 선생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읽는지를 잘 봐요. 선생님, 배터리가 이만큼 남았군요. 이걸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이 배터리 맞지, 이게? 배터리 잔량 표기 뭐 이런 거 같은데. 희경이라는 애가 얘들아 안녕. 이제 인사하는 거야. 여기 카톡방이니까. 뉴스레터 8월호 제작 회의를 시작할게. 뉴스레터 8월 호 제작 회의를 할 거래. SNS 공간상에서 회의를 할 수 있구나. 오늘 회의는 따끈따끈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사람을 만나다 면담 대상자 및 기사 내용 선정, 학생의 소식 기사 내용 선정 순으로 요거 발표 순서를 제시했구나. 그러니까 발표라기보다는 회의 순서지, 회의 순서. 먼저 따끈따끈 소식에는 어떤 기사를 담을까? 기억 관련해서 바로 보는 거야, 선택지. 알겠죠? 자, 선택지 봅시다. 1번. 회의할 내용을 차례대로 제시하여 요거,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요거. 맞죠? 회의와 관련된 정보를 알려줬네. 틀릴 건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한 문제 이렇게 풀어주고. 왜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요거는 신경을 안 써도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간을 줄여야지. 자, 승민이가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관심이 높은 구독하는 학생들. 얘네가 이제 뭐야? 뉴스레터의 발송 대상인 거야. 뉴스레터의 발송 대상이구나. 이런 걸 신경 쓰면서 읽어야 돼. 이 뉴스레터는 아무나 받아보는 게 아니구나. 구독자만 받아보는 거네. 관심이 높은 운동장 야영을 다루면 어때? 2학기는 8월에 신청하는데 1학기에도 경쟁률이 정말 높았어. 그랬대요. 좋아. 이제 동의하는 거지, 동의. 이런 것들을 잘 신경을 써야 된다고.
아, 승민이의 의견에 동의하는구나. 경쟁률이 높아서 신청서를 잘 작성해야 되니 선정된 학생들의 작성 비결을 다루면 좋겠어. 의견 제시했죠? 그래,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에 대해 다루자. 또 하나는 다른 화제를 또 얘기하죠. 네, 화제가 아예 바뀌었다기보다는 또 다른 무언가 있겠니? 이런 얘기지. 난 학교 도서관에 가면 책 고르기가 힘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를 보고 빌려.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얘네가 이제 발송 대상 순위를 알려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뉴스에 담아서 발송한다.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그 순위도 궁금해할 것 같지 않아?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여기도 밑줄 쳐요. 밑줄이 좀 빠져있네.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자, 잘 봐봐.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나는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를 보고 그 책을 빌려. 근데 뉴스레터를 구독하는 학생들에게 이 순위는 학생들이 많이 빌린 책 순위죠. 이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어느 반이 책을 많이 빌리는지 그 순위 3반이 책 대여를 제일 많이 하더라.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거 이제 좀 비판적. 항상 그 비판적 사고 능력이 이 매체 파트에서 굉장히 중요해. 아, 이런 건 필요 없는 걸 얘기하고 있구나. 이런 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때 윤찬이가 그건 책 고르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봐. 몇 반이 책을 많이 빌렸는지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그냥 대출 순위만 알려주자. 학생들이 1학기에 많이 빌린 책 목록을 받아놓은 게 있어. 찾아서 올려줄게. 알았어. 그럼 사람을 만나다에서는 누구를 만날까? 이제 화제가 바뀌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반에 노래대회에서 우승한 친구가 있는데 구독하는 학생들도 궁금해하니 그 친구 어때? 학생들에게 인기라 요즘 이야기 많이 해. 그 친구에 대해서 만나서 한번 인터뷰를 해보자. 미나라는 애가 맞아, 유땡땡 말하는구나. 면담 대상으로 좋은 듯해. 대회에서 부른 노래, 대회 참가 소감을 다루면 좋겠어. 내가 대회 공식 영상 링크 올려줄게. 이런 거 중요하죠. 이런 게 매체의 특성이지. 즉 누리소통망 대화방, SNS 대화방에서 링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카톡방에서 하이퍼링크 달 수 있는 거 알지? 지금 그렇게 한 거야. 알겠죠? 자, 이 링크를 달았습니다. 정말 잘 부른다 해서 이거를 딱 누르면 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러게 이제 한 명 남았네. 누구에 대해 다루는 게 좋을까? 자, 이번 호에는 박땡땡 선생님에 대해 기사를 쓰는 게 어떨까? 8월 말에 정년 퇴임하셔서 9월부터는 학교에서 뵐 수 없으니 학교에 계실 때 뵙고 이야기 나누자. 정년 퇴임을 하신대. 좋은 생각이야. 이제 교단 떠나시니 교사로서의 삶을 다루면 좋을 것 같아. 어때? 그랬더니 윤찬이가 뒤늦게 1학기 도서 대출 현황. 애들이 제일 많이 빌린 책이 무엇이냐. 이걸 좀 뒤늦게 올렸어. 자, 빌린 책 순위가 여기 나와 있어. 또 링크를 건 거죠. 이걸 활용해서 기사 쓰자. 그러니까 얘는 다른 링크가 아니라 그 자료를 링크 걸어갖고 클릭하면 볼 수 있게 만든 거지. 이런 매체의 특성. 이걸 이해하면서 읽어야 돼요. 좋아. 박땡땡 선생님과 면담한 내용으로 기사 쓰자. 윤찬아 확인했어. 요거 말하는 거지. 요거. 그 내용으로 하자. 이제 학생의 소식에서 다룰 내용 정해야 돼. 자, 마지막 화제야. 8월의 학생 행사는 학습 도우미 프로그램 뿐이야. 23일에 하는데 1학기에 어떤 프로그램인지 몰라서 신청 못한 학생들 많았대. 프로그램을 안내하는 기사 쓰는 게 어떨까?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 안내해주면 참가하려는 학생들에게 도움될 거야. 그 내용으로 기사 쓰자. 기사 쓰겠대요. 좋아. 이제까지 나온 의견 반영해서 뉴스레터 만들자 하고 만든 게 요겁니다. 알겠죠? 그럼 가와 관련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이미 40번을 풀었죠. 나머지는 이제 나와 관련이 있지. 그러면 나를 읽고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자, 한번 봅시다. 자, 우리끼리 소곤소곤 8월의 뉴스레터. 그러니까 세부적인 모든 내용을 기억하지는 않더라도 읽긴 읽어야 돼.
자, 보낸 사람은 학생이고 받는 사람은 얘. 야, 구독자겠죠, 얘가. 이 생각을 해야 돼. 아, 얘는 구독자구나.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구독자. 알겠죠?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발송되는 우리끼리 소곤소곤이 도착했습니다. 이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 이 뉴스레터가 발송이 된대요. 누구에게? 구독자에게. 예, 구독자에게. 자, 따끈따끈 소식. 우리 학교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내용이 앞에 나왔던 내용의 반복이니까 빠르게 읽으면서 매체의 특성 정도 보면 돼. 알겠지?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 신청서 작성 비결. 자, 운동장 야영 프로그램의 2학기 신청 기간이 요때부터 요때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일자를 알려줬다라는 거. 지난 학기에 선정된 팀들의 신청서 작성 비결을 공개합니다. 자, 전문 보기 이런 거 신경 써야 돼. 그러면 그 작성 비결 전문이 나오는 거겠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우리 학교 도서관 인기도서 공개. 책 고르기 막막한 학생들을 위해 우리 학교 도서관 1학기 인기도서 공개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공개합니다. 이 전문 보기를 누르면 1위부터 10위까지가 나오겠지. 오케이? 자, 다음 사람을 만나다. 학교 구성원과 나눈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노래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 뭐야? 여기 밑줄 안 쳐도 됩니다. 여기 밑줄이 잘못 들어가 있는 거야. 노래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에 있어요. 제3회 노래대회 우승자가 우리 학교 학생이라는 거 알고 있죠? 대회에서 겪었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경험이 전문 보기를 누르면 나오는 거겠지. 알겠죠? 자, 정연퇴임 기념 면담 박땡땡 선생님의 교직 인생. 그 선생님 인터뷰하기로 했잖아. 그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의 교직 인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전문 보기 쭉. 됐지? 그 다음 학생의 소식. 이것도 학생의 소식 쭉 얘기하고 전문 보기 쭉. 이렇게 됩니다. 자, 이번호는 만족해서. 그러니까 좋아요지 이게. 좋아요, 싫어요 기능이 있구나. 이런 걸 체크해야 돼. 자, 기사의 내용 오류, 궁금한 점이나 제보할 내용이 있으면 제보하기를 클릭해서 의견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제보하기를 클릭하면 이제 내용 오류나 궁금한 점, 제보할 점 이런 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본 뉴스레터는 학생의 누리집에서 뉴스레터 구독을 신청했기에 발송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체크했던 거 구독자에게만 발송되는구나. 이 메일은 발신 전용이므로 발신 전용. 그러면은 회신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체크하고 이후 뉴스레터에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수신 거부를 클릭해 주세요. 수신 거부 클릭하면 이 뉴스레터를 이제 안 받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해설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목이 좀 갔네. 자, 이걸 바탕으로 41번, 42번 풀어봅시다. 자, 41번 봅시다. 자, 선택지 1번. 뉴스레터는 학생의 누리집을 통해 수신에 동의한 구독자에게 발송된다. 맞죠? 구독자들만 제끼고. 2번. 뉴스레터는 구독자에게 매월 첫 번째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매월 첫 번째 월요일마다라고 했으니까 정기적이죠. 선생님,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치문제로 나올 수도 있나요? 아니. 그렇게 내면은 출제위원들 욕먹습니다. 그건 아니고 정기적으로. 그죠? 제끼고. 3번. 뉴스레터 구독자는 전문 보기를 통해 이전 후 뉴스레터를 볼 수 있다. 이 전문 보기는 이 내용의 전문을 본다는 얘기지 이전 후의 전문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답은 3번입니다. 어렵지 않지? 자, 다음 42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택 7번.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 관심에 대한 승민과 한빛의 대화를 반영하여 끊어봐. 그래. 운동장 야영 신청서 작성 비결이 나왔죠. 제끼고. 2번. 따끈따끈 소식에는 구독자에게 미칠 영향에 대한 정의와 윤찬의 대화를 반영하여 끊어. 선생님, 정의와 윤찬이가 아니라 딴 애가 말한 거면 어떡하죠? 이런 불안감을 갖지 말고 일단 선택지를 더 봐.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다. 도서 대출을 많이 한 학급 순위는 이건 안 하기로 했잖아. 야, 몇 반이 책을 많이 빌렸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에도 그게 없었죠. 그래서 답이 2번이야. 여기 나온 거는 우리 학교 도서관 1학기 인기 도서인 거지 몇 반이 책을 많이 빌렸냐는 아니야. 그리고 가에서도 그 내용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빼자고 그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두 번이나 확인 사살이 가능하네. 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매체 파트는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43번에서 45번 마찬가지예요. 일단 매체의 특성을 먼저 봐. 개인 블로그. 아, 이게 블로그구나. 그리고 이제 문제 분석 딱 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 보면서 하나씩 적용해서 풀면 된다. 알겠죠? 같은 방식으로 보면 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문제가 뭐 있나 보자. 43번. 준호의 글에 나타난 정보 구성 및 제시 방법. 여기. 어렵지 않죠? 자, 4번인데 글의 정렬 방식의 변화를 주어. 여기서 제낀 사람들은 문제는 있다. 글의 정렬 방식의 변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중간 정렬이잖아 지금. 다 왼쪽 정렬을 했다가 글을 여기서 중간 정렬로 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그러니까 글의 정렬 방식의 변화를 준 건 맞는데 이게 시간대별 유의사항이냐? 그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렬 방식이 달라진 부분을 찾고 이거의 내용이 시간대별 유의사항인지를 따져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알겠지? 자, 다음 44번. 독자의 반응, 준호의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 그건 독자의 반응이면 어딜 보고 풀었어야 돼요? 여기죠, 여기. 이 블로그의 독자들의 반응. 여기. 댓글 보고 풀었어야지. 그치? 응. 자, 적절하지 않은 걸 골라보래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4번 보세요. 준호가 언급한 스마트폰 사용 습관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끊어봐. 그래? 꿈자람은 얘네. 자신의 진로를 고려하여 얘가 진로 얘기한 거 맞아요. 사진. 스마트폰 사용 용도를 일원에 이거는 이제 어휘지. 사용 용도를 일원화한다. 하나로 통일한다. 근데 이런 뭐라고 그랬냐면 전자책 읽기도 스마트폰으로 하면서 스마트폰을 잘 사용한다고 했어. 일원화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고 일원화라는 어휘지 결국은. 자, 다음 45번. 기억에서 미음은 읽으면서 풀면 되는데 이런 문제는 살짝 문법적인 내용이 가미된 사실상의 문법 플러스 매체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하나씩 적용하면 돼요. 자, 2번 니은 봐요. 주로.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 가운데 영상 시청과 게임이 중심이 됨. 주로 이걸 합니다. 그게 중심이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답은 2번이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이 매체 파트는 문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체 파트를 혹시라도 틀렸다면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생소함. 그러니까 매체를 다른 영역에 비해서 공부를 별로 한 적이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지문의 형식이나 선택지에 나오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생소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근데 기출에서 매체 파트를 찾으려면 기출 문제가 별로 없어.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영역이라서. 다른 영역들처럼 기출이 많지가 않아요. 기출 최대한 찾아서 풀고 EBS에 있는 매체 문제 다 풀고 그 정도면 충분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읽어야 하는가? 세부적인 내용 하나하나 우리가 마치 비문학 하듯이 독서 영역처럼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기억이 중요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걸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 그 매체의 특성 중심으로 읽되 내용적인 거는 핵심적인 내용 정도만 기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선생님이 하는 말이 있지. 그래, 문법에서 한 문제 정도 틀릴 수도 있겠다. 근데 매체에서 틀렸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말 하잖아. 그러니까 매체 파트는 좀 어렵게 내려고 해도 난이도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려울 수가 없는 영역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아까 보면은 여기 보면 몇 번에 몇 번 답이 이것 때문이다. 몇 번에 몇 번 답이 이것 때문이다. 이런 게 다 써있죠. 이걸 잘 본 친구들은 어차피 그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잡을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라고 좀 편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겠지? 자, 언매 해설 강의 여기서 마칠 건데 그러면 이제 구평 해설 강의가 끝나는 거지? 잘 들으셔야 돼요. 9월 평가모의고사 난이도가 이렇게 낮았으니 수능도 이제 됐다. 수능도 그렇게 어렵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난다고 했습니다. 항상 모든 시험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난이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생각보다 쉽게 나왔을 때는 더 쉽게 느껴질 거고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도 대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아직 시간 좀 남아 있어.
지금 9평 끝나고 나서 정신줄 놓은 친구들 학교에 보면 많이 보일 거야. 마치 수능이 끝난 양 행동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휩쓸리면 큰일 납니다. 본인의 중심 딱 잡고 수능까지 자기 목표 생각하면서 근성 있게 잘 버티세요. 버티는 놈이 결국은 이깁니다. 알겠죠? 자, 9평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자, 우리는 수업에서 봅시다.